빈민가에서 사과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소녀, 중증 뇌성마비를 앓는 여동생을 돌보며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아이. 그 소녀는 훗날 루이비통 왕국의 며느리가 됩니다.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2년 러시아 고르키 추운 공업 도시의 낡은 공동주택에서 나탈리아 보디아노바는 태어났다. 세 자매 중 장녀였고 아버지는 일찍 집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혼자 세 딸을 책임져야 했다. 막내 여동생은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고 어린 나탈리아는 자연스럽게 동생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향했고 겨울 바람 속에서도 사과와 바나나를 팔며 하루를 보냈다. 과일을 팔지 못하면 저녁거리를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동생의 약값도 걱정이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 여유는 없었고 지나가는 고급차를 바라보며 그저 잠시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이 된 나탈리아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시장 골목에서 한 여인이 말을 걸어왔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나왔다며 한번 사무실에 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의심도 들었지만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가족의 중심이던 딸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나탈리아는 조용히 짐을 쌌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모스크바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낯선 도시와 막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단지 더 이상 얼어붙은 손으로 사과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모스크바에서의 시간을 거쳐 그녀는 파리로 향했다. 작은 트렁크 하나에 모든 걸 담고 프랑스어도 영어도 능숙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시로 들어섰다.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숙소는 좁고 추웠고 오디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경쟁자들로 가득했다. 말 대신 눈빛과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안에서 자리를 지켜갔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런웨이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거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걷던 그 자세 그대로 파리의 조명 아래를 걸었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표정 하나, 자세 하나에 담긴 힘이 있었고 무대에 선 그녀를 바라보던 스태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리에 정착한 뒤 나탈리아는 정식으로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작은 광고 촬영이나 피팅 모델, 룩북 작업 같은 소규모 일부터 하나씩 경력을 쌓아갔다. 불어나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현장에 임했다. 촬영장에서 묵묵히 움직이며 한 번 들은 디렉션을 실수 없이 해내는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스태프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성실함은 곧 그녀를 더 큰 무대 앞으로 이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텔라 맥카트니의 쇼에 백스테이지 모델로 참여했던 자리에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메인 모델의 공석을 채워야 했던 상황에서 그녀가 무대에 올랐고 리허설도 없이 시작된 그 워킹은 단 한 번만에 모두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런웨이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캘빈 클라인은 그녀를 향수 캠페인의 메인 모델로 발탁했고 이후 입생로랑, 구찌, 루이비통, 샤넬, 디올, 돌체앤가바나, 발렌시아가까지 세계 최정상 브랜드의 런웨이와 광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캘빈 클라인과는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그녀의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보그, 엘르, 하퍼스 바자 같은 글로벌 패션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면서 단순한 모델을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다. 그럼에도 나탈리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터뷰는 짧고 간결하게 마쳤고 요청은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했으며 언제나 자신보다 촬영장 분위기와 팀워크를 우선했다. 그런 진중함은 오히려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성공은 그녀의 삶을 바꾸긴 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런웨이 위에서 박수를 받고 전 세계 광고판을 장식하던 나날이 이어졌지만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한 자선 행사장에서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저스틴 포트만,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이자 예술가적 감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저스틴은 그녀를 슈퍼모델로 보지 않았다. 카메라 밖 아무 장식도 없이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따뜻했다. 단 한 번도 그녀를 꾸미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다. 어릴 적부터 버텨야만 했던 삶 속에서 나탈리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곧 결혼을 결심했다. 2001년 20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고 이후 두 아이가 더 태어나며 그녀는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무대 뒤에서의 삶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수유를 하면서 다음 촬영 스케줄을 확인했고, 아이를 데리고 런웨이를 연습하며 공항 대기실에서는 기저귀를 갈았고 드레스 피팅룸 한편에서는 이유식을 데웠다. 힘들 법도 했지만 나탈리아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당연한 듯 모든 걸 해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지되는 법.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점점 달라졌다. 나탈리아는 점점 더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 속에 내고 싶어 했다. 반면 저스틴은 점점 더 조용한 삶을 원했고 안쪽으로 향해 갔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가 이어졌고 결국 나탈리아는 2011년 조용히 이혼을 선택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다시 일로 돌아갔고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엄마라는 자리를 지켜냈다. 이혼 후에도 그녀의 삶은 멈추지 않았다. 새 아이의 엄마이자 여전히 런웨이를 누비는 모델로서 나탈리아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앙투안 아르노.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 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전 세계 수십 개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럭셔리 제국의 후계자였다.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불렀지만 앙투안은 화려함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먼저였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08년 한 루이비통 광고 촬영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모델로, 그는 기업의 관계자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순간 앙투안은 한눈에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당시 나탈리아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접었다. 몇 년이 흐른 뒤 나탈리아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접한 앙투안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보냈고 두 사람은 2011년 말 다시 마주 앉았다. 그 만남은 더 이상 비즈니스도 우연도 아니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었던 진짜 시작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함께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앙투안은 단지 나탈리아와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운영하던 네이키드 하트 재단의 활동에도 깊이 참여했고 아이들과의 관계 역시 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물지 않았고 새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도 장벽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존중했고 나탈리아 역시 그런 따뜻한 태도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가족이 되어갔다. 2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고 5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그들 사이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은 결혼을 결심했다. 2020년 6월 프랑스에서 성대한 예식을 준비했지만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21일 파리 16구 시청. 장식도, 초대 손님도, 큰 무대도 없었다.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만 함께한 채 작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날 나탈리아는 화려한 티아라 대신 디자이너 우랄리아나 세르게엔코가 제작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앙투안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다. 그녀는 이제 루이비통 가문의 며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어떤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신데렐라 스토리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 두 사람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였다.